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국제부의 금채령 기자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협상을 통해서 30일간의 휴전에 두 나라가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내신 권기창 대사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간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의 동의를 전제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향후 러시아를 혈축시키는 작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담의 의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30일 휴전 합의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서 이제 종전 협상을 추진한 이래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선 비록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합의이긴 하지만 이게 우크라이나의 제안이 아니라 미국이 제안했다는 것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특히 미국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움직일 수 있는 레버리지, 즉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가장 큰 영향을 갖고 있는 그 나라는 미국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제안을 했고 우크라이나가 수락했다는 것은 러시아도 수락할 가능성을 상당히 남겼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예. 연이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일시 휴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네. 그런 협상은 필요가 없다. 나는 항구적인 평화 협정을 원한다. 이렇게 네. 하면 사실상의 휴전이 아닌 종전 협상이 시작돼야지만 응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30일간 휴전, 아무리 전면적인 전투 중단이라 하더라도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좀 받기 껄끄러운 요소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측에서 푸틴 대통령이 그냥 일시적인 휴전 반대하고 그러니까 종전 협상을 통한 평화협정 그걸 선언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시적으로 휴전할 경우에 러시아가 보기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코리안 모델로 가는 겁니다. 코리안 모델은 한반도 모델이라고 하고 그 서방의 외교안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 전쟁 후에 남한과 북한이 결국은 그냥 휴전 협정만 맺고 그다음에 사실 아무것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한국은 이제 미국하고 교섭해서 따로 한미동맹을 맺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한반도식 모델은 그냥 휴전만 이루어지고 지지부진하다가 말하자면 러시아가 원하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불수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그 영토를 러시아 영토로 서방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받는다든가 그런 모든 문제를 제쳐둔 채 그냥 휴전만 합의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반대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는 종전 협상을 선호하는 것은 종전 협상을 통해서 그런 포괄적인 문제를 다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합의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토는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러시아 영토로 만들고 그걸 또 서방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 서방이 하고 있는 대러시아 제재를 풀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미국을 포함한 전 나토 국가들이 수용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든 걸 한꺼번에 합의하는 형식의 종전 협상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말하자면 휴전 협상은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불안해할 소지는 있는 거죠. 근데 이번 고위급 회담이 시작되기에 앞서 zel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이번 회담에서는 그 공중과 해상에서의 전투만 종식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겠다. 즉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공격이 중단되고 또 흑해에서 해상에서의 전투가 일어나는 것을 좀 중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사실상 육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상전을 에서의 휴전은 의도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회담이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결국은 바뀌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이런 발언을 했고 또 이런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의도를 뒤집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화된 그런 휴전안을 받아들여야만 했을까요? 네네. 그건 제가 보기에 두 가지 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공중과 해상에서의 휴전을 먼저 하자 제안한 것은 그게 2월 28일 그러니까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난 데 대한 어떤 하나의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대응책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나면서 트럼프는 종전을 원했으나 젤렌스키는 말하자면 이런 종전을
거부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다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그런 이미지를 만회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온 게 말하자면 이제 공중 해상에 대한 휴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보완하는 말하자면 그런 평화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제스처였고요. 근데 그건 사실 그게 육지에서는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육지에서 전쟁을 또 그걸 갖다가 말하자면 축제를 도와주는 것이 사실 공중이고 해상이기도 한데, 근데 그게 러시아가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리고 실제로 그 제안은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제안입니다. 그 제안은 왜냐하면 현재가 이 그라운드에서 육지전에서 러시아가 좀 우세하기 때문에 하고 해상에서는 지금 흑해에서는 그러니까 이 러시아 함대가 제대로 활동하고 못하고 있지만 만약에 활동한다면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흑해 곡물 수송을 흑해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중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중에서 휴전한다면 그건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가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안은 러시아가 받을 제안은 아니죠. 그 대신 미국이 포괄적인 휴전안을 좀 더 의미가 있는 휴전안을 제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는 데는 결국 미국의 역할이 좀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그 우크라이나를 협상장으로 밀어넣었고 또 러시아까지 움직여가지고 종전까지 가려고 하는 것, 좀 외관상으로 보면 좀 서둘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좀 비춰질 수 있는데요. 네. 미국의 전략적인 의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의 전략적인 의도는 우선 지금 이 전쟁, 이 두 개의 전쟁,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가자 전쟁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끝내고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전략적인 자산을 이 중국에 대한 견제에 지금 집중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사실 이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벌써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부터 이게 좀 잘못됐다. 우리가 미국이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중국하고 견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미국이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러시아를 적으로 만드냐,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이 못했던 거, 말하자면 바이든 때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굉장히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이제 러시아는 좀 제쳐두고 중국의 견제에 집중하자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개인적인 이유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가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노벨 평화상에 대한 그런 이 의도를 받고 싶어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많이 드러냈거든요. 지난 1기 때는 당시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 총리한테 부탁해가지고 자신을 노벨 평화상으로 추천해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실제로 아베 신 총리가 그 추천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서 미국 대통령 중에서 한 10%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었는데요. 현 대통령은 자기가 그 중에 한 명이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우크라이나의 문제에 어떻게 직접 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유럽연합을 좀 지나치게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럽연합도 지난 2020년에 오는 2025년, 그러니까 올해까지죠. 올해까지를 목표로 해서 유럽군을 한 5,000명 규모로 창설을 해서 유럽이 독자적인 분쟁 지역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유럽군 사령부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지금 공개가 되지는 않은 상태죠. 자, 유럽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 이런 거를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과정까지 오는데 너무 유럽연합을 지나치게 좀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렇게 된다면 좀 부담이 아닐까요? 우크라이나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노벨 평화상도 다른 나라의 지지가 혹시 필요하다라면 더욱이 유럽연합과 좀 보조를 조금이라도 형식적으로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노벨 평화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유럽과 보조를 같이 좀 맞출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트럼프가 보인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이 외교 기제에서 보면 이 동맹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2차 대전 이후에 수립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시스템이라고 보겠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다 보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틀을 바꿔놓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 이루어진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가장 그러니까 우려하고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려하고 있는 나라가 또 유럽의 동맹국들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유럽의 동맹국에 대해 굉장히 불신하고 있고 일기 때는 나토를 탈퇴하려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동맹국들은 지금 굉장히 뭐랄까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이 중요한데 우크라이나가 안전보장이 돼야 러시아가 재침공을 못할 것이고 만약에 재침공을 하게 되면 유럽의 안보가 또다시 흔들리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유럽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프랑스 주도로 프랑스와 이제 영국 주도로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국적 평화 유지군을 한 4만 명에서 5만 명을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유럽 정상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게 이제 그 군인이 나토의 어떤 보호를 얻은 채 말하자면 미국이 이제 말하자면 미국이 그걸 백업해주는 보호해주는 그걸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는 우크라이나 안보는 유럽 문제 아니냐. 우리는 멀리 있다. 우리는 바다 같은 멀리 있으니 유럽의 안전 보장은 그냥 유럽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유럽 동맹국과 미국 간의 큰 지금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국제 체제, 국제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강대국이 이제 자기의 힘으로 약소국의 영토를 뺏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영토적 주권을 보존하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에 기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를 전격 침공 병합을 하면서 그런 규칙 기반의 어떤 질서에 좀 금이 가기 시작했고 지난 2024년 2월 24일 날 전면 침공함으로써 그게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된 셈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한 20% 정도 러시아에 점령당한 상태에서 현상을 인정하는 상태로 종전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까지 국제 질서를 뒷받침해왔던 규칙 기반의 그런 모델들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유럽연합들이 이제까지 계속 러시아가 여기서 손을 들게 해야 된다. 러시아가 소모되고 결국 러시아가 이 침략 전쟁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까지 우리가 버텨야 된다. 이런 논조였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보면 영국 총리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합의를 전적으로 환영한다. 러시아가 여기 호응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또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기존의 유럽연합의 입장에서는 좀 찜찜한 그런 협의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유럽연합이 결국은 트럼프식 표현으로 하면 카드가 없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유럽이 카드가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유럽이 지금 하고 있는 중에서 유럽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슈 중에서 그중에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이슈거든요. 그 안전보장을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해주면 좋으나 하지만 지금 미국이 광물협정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약한 정도의 불충분한 안전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국 기업들이 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가게 되면 그럼 미국 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리니까 러시아가 함부로 침공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 재무장관 말은 이것은 경제적 안전보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인데 원래 안전보장이라는 건 군사적 안전보장을 말하는 것이지 경제적 안전보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유럽을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걱정하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진전 상황은 그래도 유럽이 환영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러시아에 밀리는 상황에서 가급적인 종전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미국이 제안해서 우크라이나가 수용했고 그다음에 2월 28일 날 미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파고로 끝난 상황에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걸 만회하고 전격적으로 미국하고 30일간 휴전에 합의했으니까 일단 부분적으로는 안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걸려 있고,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평화유지군, 그걸 미국의 지원을 받는 걸로 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를 현지 취재할 때 인상적인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이 한 3가지 정도가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1994년에 맺었던 부다페스트 각서, 즉 우크라이나 핵을 포기함으로써 안전 보장, 영토적 주권의 선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강대국들의 그런 합의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선언이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사실상 우리가 모든 영토를 되찾을 수가 없다라는 현실을 이제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완전 영토 회복을 목표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토 가입을 최상의 목표로 추진하지만 그에 준하는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영토 회복을 완전히 실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겠습니다만 안전 보장에 초점이 맞춘다면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략적인 최종의 목표는 결국 다시 재침공을 받지 않는 확고한 안전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위시한 모든 강대국들 그리고 특히 뭐 러시아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토 가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듯한 상태고 유럽연합 가입도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한테 도대체 어떤 안전 보장의 모델이 주어져야지만 우크라이나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검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전체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는 94년도에 부다페스트 각서를 통해 가지고 부다페스트 각서는 조약은 아니에요. 일부 이제 전문가들이 조약이라고 하지만 조약은 아니고 정치적 선언, 정치적 선언입니다. 정치적 선언이지만 그러다 뭐 저기 러시아도 서명했고 미국 당시 옐친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도 그래서 서명했죠. 예, 그랬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게 러시아가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침공하면서 휴지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런 식의 문서적인 보장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위해서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더더욱이 그래서 더 확실한 안전보장을 원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모든 정전 협상에서는 서로 전쟁 당사자 간에 서로가 원하는 최소한은 반영을 해줘야 그게 협상이 타결되는 것이거든요. 그 최소한 원하는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동안 3년 동안의 대부분의 시기에서 우리는 영토를 포기할 수 없다고 계속 천명하다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때쯤 돼가지고 현실론으로 돌아선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50% 이상이 영토 할양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토 잃는 것은 큰 문제죠. 하지만 지금은 그 불가피하고 그 대신 우크라이나가 얻고자 하는 것은 그 안전보장 문제. 안전보장을 얻어야 우크라이나 재건도 이루어질 수 있고 만약에 외국 투자도 눈에 볼 때 러시아가 다시 1년 후에 침공할 것 같으면 제대로 투자를 못 하겠죠. 그건 우크라이나의 말하자면 국가 빌딩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안전보장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은 안전보장이 키인데 그걸 확보하는 방안은 사실 그게 쉬웠다면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지 않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번에 이제 좀 굿뉴스는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합의한 30일 휴전 그 내용을 보면은 공동 성명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남겼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고 그 말은 광물 협정을 안에 포함될 내용이든지 아니면 그 별도로든 간에 어쨌거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를 미국이 계속 신경을 쓰겠다는 게 다행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해서 미국이 안전보장을 해주는 게 최선의 방안이나 그게 만약에 최선의 방안이 안 된다면 그건 이제 유럽의 몫이 되는 거죠. 유럽이 무기를 전환하거나 유럽이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안은 한 다국적으로 구성된 한 4만 명에서 5만 명의 평화 유지군을 파견해서 말하자면 그 안전보장을 한다는 그 방안입니다. 예. 자, 그러나 유럽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40년대 소련과 핀란드 간의 이른바 겨울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죠. 핀란드 군인이 매우 용감하게 싸워서 그렇습니다. 선전을 했고 러시아군과 정말 대등하게 싸웠습니다만 결국 핀란드의 영토 일부가 점령당한 상태에서 이제 종전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그 당시 1940년대 핀란드 전쟁처럼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열심히 용감하게 맞서 싸웠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의 영토를 내주고 그런 핀란드식과 꼭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결국 러시아의 어떤 전략적 의도대로 러시아의 전략적인 영토적인 그런 목표들이 좀 달성되는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재현되는 것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네. 혹시 그 다음 차례는 폴란드가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누구보다도 이번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열심히 지원을 했었죠. 최근에 라트비아 정보기관이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3, 4년 또는 5년 안에 그 러시아가 나토 국가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아마 이런 어떤 뭐 전망 보고서인데요. 뭔가 이런 과거 사례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분석을 통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 노력이나 장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나토 발트 3국들이 다 폴란드와 다 합접으로 다 나토 국가들이잖아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그 국가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미국이 나토 전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미국이 그런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을 경우에는 나토 규약 제5조 집단적 안전보장을 발동해가지고 확실하게 보호하겠다. 그걸 천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천명한다면 푸틴 대통령이 침공할 수는 없죠.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맡고 있는 그 4년 동안은 말이죠. 그게 제일 확실한 안전보장이 될 거고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발트 3국은 상당히 취약한 게 거기에 상당한 인구의 러시아계 인구가 있습니다. 마치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계 인구가 많이 있을 때 러시아군이 이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한다면서 이제 돈바스를 침공했던 것처럼 딱 같은 논리로 발트의 3국과 러시아계 주민들과 그 정부 간의 문제를 일부러 일으켜가지고 그걸 갖다가 구실로 러시아군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발트 3국과 폴란드는 굉장히 그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폴란드는 더더욱 큰 나라니까 우리나라 무기 같은 걸 대폭 사가지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나토 집단안보조약 제5조 어떻게 보면 all for one, one for all 한 개 나라가 침공을 당해도 나토 가입국 전체에 대한 공격 행위로 간주한다. 그렇습니다. 해서 이제 공동 대응을 천명한 것인데 여기에 이제 의문이 생겼다라는 것은 결국 나토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어떤 우려, 미국이 과연 나토에 책임 있는 그 리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나토 전력으로는 러시아를 상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공포감 이런 것도 함께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 그 나토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에 또 이 나토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미국이 뭐 과거 윌슨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고립주의적인 경향으로 혹시 이렇게 물러서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나토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결속력은 좀 기대하지 어렵지 않겠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검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유럽에 있는 나토 동맹국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중에 하나로 미국이 안전보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는 이제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이 이제 4만 명, 5명 평화지원 보내겠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러시아가 만약에 재침공할 경우는 이 국가들이 나토군이 아니라 그냥 영국군과 프랑스군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미국의 그 어떤 군사 병력과 이 군사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병력과 장비들이 이 말하자면 4만 명, 5만 명의 이 평화 유지를 갖다가 백업해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미국이 같이 동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전보장에 그러면 러시아가 침공하지 못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을 트럼프가 아직 그 확언을 해주고 있지 않고 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죠. 자, 일단 그 우크라이나 대사님으로 계셔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를 북에서 남으로 가르는 물론 이제 오른쪽으로 약간 그 사선으로 흐르긴 합니다만 드네프로강, 또 드니프로강이라고 부르더군요. 이 드네프로강의 오른쪽까지는 러시아가 혹시 그 영향력을 아무래도 드니프로강 그 오른쪽에는 러시아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혹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영토적인 어떤 그런 종주권 이걸 러시아가 좀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이 전쟁 3년 동안에 지금 그 러시아군이 지금 현재 동부 돈바스, 그다음에 아래쪽 동남부의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 이걸 전 띠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육로회랑을 점령했잖아요. 만약에 러시아군이 강력한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에 막히지 않았다면 러시아군은 틀림없이 이 드네프로 강의 동부 전체를 목표로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동부 전체는 주로 과거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주로 러시아를 사용하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남부까지, 남부 오데사까지인 지역까지 동부와 우크라이나 남부는 주로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고, 집에 러시아를 사용하는 지역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서부는 우크라이나를 쓰는 지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종전이 되더라도 지금 러시아로서는 러시아의 입장은 우크라이나가 중립, 나토의 가입도 불허할 뿐만 아니라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한 어떤 군대 병력 수에 대한 제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보유할 장비 제한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를 뭐 하여튼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최소한 반 러시아는 되지 않는 그런 걸 시도할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를 들면 뭐 드네프르 동안 지역은 더군다나 더 러시아가 초점을 두고 뭔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강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이번 전쟁에서 그 모든 전선에서 어떻게 보면 압박을 우크라이나에게 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 전력을 그 우세하게 보는 것은 그 어느 정도 그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 전쟁 연구소라든가 이 전쟁이 발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이제 전황 분석 보고서를 이제 그 내왔던 그 ISW 미국 전쟁 연구소 같은 데서는 지금 현재 그 최전선의 러시아군의 그 엘리트 부대, 즉 육해공군의 특수부대가 지금 전면에 지금 진출해 있다. 뭐 그 중에 이제 1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병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나타난 러시아 공세의 어떤 특이점, 이런 것들의 어떤 특징적 현상들이 보인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엘리트 부대의 전면 배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러시아가 제가 물론 지난해 12월에 있을 때도 직접 겪었습니다만 외국인 밀집 지역에는 보통 전시에도 외국 대사관들의 항의, 그 외국의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그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그 외국 대사관 6곳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이거나 북한제 K는-23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어찌됐건 그런 탄도 미사일을 그런 밀집 지역에 발표했단 말이죠. 말하자면 표적을 확대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공세의 어떤 특이점들이 발견됐고, 최근에는 유럽연합과 서방 세계의 그 자금 지원을 받아서 그 우크라이나 원전 사옥이 1986년에 사고가 나서 지금도 방사능이 새어 나오고 있는 그 원전 사옥에 거대한 돔을 씌우는 작업들을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한 그곳에 최근에 드론 공격을 감행을 해서 큰 구멍을 뚫었단 말이죠. 제가 그 체르노빌 원전을 2번을 다녀왔었는데 2011년하고 지난해 그 12월에요. 여전히 방사능이 새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돔을 씌운 상태에서도. 그런데 그곳을 드론 공격을 해서 더 큰 방사능 누출이 일어나도록 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전협상이 논의되고 있는, 휴전협상과 종전협상이 논의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 굳이 이렇게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군사적 그 공세의 특이점을 보이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러시아가 좀 힘에 붙인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힘에 붙인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전장에서 러시아는 병력이 우세하고 그다음에 뭐 탱크든 모든 장비면에서 우세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시간은 러시아 편이라고 확고히 믿고 있고 서방 전문가들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장에서 러시아가 우세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러시아가 이제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전쟁을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 국제사회에서 서방에서 큰 뉴스거리가 되는 이슈들이거든요. 체르노빌 그전에 원자로에 대한 어떤 드론 공격이라든가 지금 뭐 외국 대사관 밀집된 지역이라든가 만약에 그런 것들은 서방 미디어의 어텐션을
주목을 확실히 받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공격에 대해서 이 전쟁을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다. 주도하고 있다는 걸 일단 먼저 보여주고 싶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이렇게 해서 계속 휴전하지 않고 계속 이게 전쟁 끌게 되면 하여튼 우크라이나는 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더 위험한 지역, 더 큰 타격을 이런 타격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겁니다. 지금 마치 최근에 그 수일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에 드론 공격한 것도 이제 그런 일환이죠. 우리도 뒤지지 않다. 우리가 전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 다른 집도 아닌 눈에 띄는 모스크바 적국의 수도를 드론 공격한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밀리는 게 아니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전쟁을 어떤 그 시작하는 과정 그리고 전쟁을 끝나는 과정 그 당사국들의 전략적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오늘 대사님께서 그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미국의 어떤 전략적 의도, 이 전쟁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그 인텐션, 그 의도를 명확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전쟁이 국제사회, 특히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북한이 모두 네. 지금 그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국제사회에 주는 시사점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끝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네. 어떻게 네. 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이제 끝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2차 대전 이전의 국제질서는 네. 강대국 권력 정치와 세력권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고 약소국은 강국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거기에 핵심 개념은 힘, 파워였습니다. 말하자면 힘, 파워와 규칙은 서로 대립되는 국제질서의 핵심적인 개념인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규칙은 지나가고 이제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각국은 유럽이라든가 이제 러시아 위협을 느끼는 각국은 군비정강에 나설 것이고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으니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지금 우리나라의 자각 노력,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군사적으로 강화하는 노력, 그것이 이제 중요하게 좀 돼 있고요. 이제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으니 각국이 서로 이제 안보를 강화하는 조치, 서로 연대하는 게 많을 겁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더 군비정권과 더불어 이제 더 각국 간의 이제 연대를 강화하는 또 아시아의 각국과 연대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니까 유럽의 안보와 동아시아 안보는 이제 분리할 수 없다는 게 확실히 보였죠. 그것은 특히 북한군의 참전으로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본은 불가분이라는 이제 그런 게 우리 분명해졌고 우리 한국으로서는 특히 북한의 참전으로 인해 가지고 한반도의 안정도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그런 자각 노력과 더불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나라들, 유럽의 나토 국가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뭐 일본이나 호주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도 연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중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와의 외교 공간도 더 확보해 나가는 더 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게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30일 휴전 합의 소식을 중심으로 특별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권기창 대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대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